이런 것에 그냥 간이칸막이만 치고 그 위생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모욕인 거예요. 정조대왕의 사당이었던 이 화령전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에게 빼앗기면서 병원 건물이 됩니다. 이 건물이 아예 병원으로 네, 바뀌어요? 근데 임금님의 사당이면 우리 국민들, 민중들의 생각에는 부모님의 묘에 헐고 병원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일본들이 우리 임금의 초상을 모신 그리고 또 제사라는 이곳에 의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 말살 정책 중에 하나인가 보죠?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의 상징이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왔다라는 홍보를 의료기관을 내세우면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네요. 이 주변 건물들을 병원 건물로 사용을 하다가 바로 이제 옆에 있는 봉수당 건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조선시대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화를 많이 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 화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은 병원 말고도 예를 들자면 뭐 우체국도 있을 것이고 네.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굳이 이곳에다가 병원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왜 병원을 만들었을까요? 강압적으로 조선을 지배하지만 많은 이제 우리의 이제 백성들이 반발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만 지배해서는 절대 지배가 다 안 되니까 유화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병원도 맨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은 뭐 50%의 감면 혜택을 주겠다. 네. 그리고 빈궁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겠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처음에 만들었던 목적만 있는 것이고 의료진들이 다 일본인들이 네. 이제 와서 자본주의화를 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돈 벌려고. 결국에는 우리 일반 민중들이 아프거나 힘들 때는 네. 이 자해의원을 뭐 이용할 수 비쌌어요. 없었던 거네요. 비쌌고 그다음에 와도 일본 의사한테 일본어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그 조선인들은 이용을 못했고. 그럼 조선인들이 이용을 네. 못했다면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이 이용했다는 맞습니다. 겁니까? 저도 막 화가 나요. 정말 일본인들에게만 자애로운 병원이었죠. 사실 이거는 기존의 가치를 좀 현대적으로 더 나은 가치로 덮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너네가 나아졌어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식민 논리죠.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꼭 기억을 해라 것 중에 하나가 기생과 독립운동이었는데 네. 지금 얼핏 말씀 듣고 보니까 기생과 이 자해원과 뭔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바로 이곳 봉수당 앞에서 1919년 3월 29일 날 기생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우리가 지금 그냥 기생하니까 여러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시죠.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기생은 관기를 얘기합니다. 기예를 하고 네. 예술을 맞습니다. 근데 논했던. 가장 중요한 건 네. 관기라는 것은 궁중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조선이 이제 멸망을 하면서 기울어져 가다 보니까 궁중에 소속돼 있던 많은 기생들과 이제 행정관에 있던 기생들이 그곳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일제가 다 기다리고 있다가 1908년에 창기 및 기생 단속령이라는 걸 반포를 해요. 그래서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허가를 받고 그 업을 해라 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기생령에는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매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라. 그래서 그 건강검진에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뭐 진짜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해주는 그런 검진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 건강검진은 뭐냐면 위생검사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일제강점기 때 공창제를 법제화합니다. 그래서 기생들도 창기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구분 없이. 네, 그러면서 이곳에 와서 위생 검사를 하게끔 한 겁니다. 위생 검사가 사실 너무 내밀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공간에서 일제가 어떤 식으로 그걸 행했을지. 이런 것에 그냥 간이 칸막이만 치고 그 위생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모욕인 거예요. 그럼 그때 위생검사는 창기도 위생검사를 받고 네. 창기가 아닌 소위 얘기하는 기생들도, 관기였던 네. 기생들조차도 네. 위생검사를 받게 했다. 네. 그런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기생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곳이 오히려 기생들이 모여서 만세를 맺힌 독립운동의 공간이 된 거군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곳에다가 어떻게 병원을 차려서 우리의 기생들을 이곳에서 위생검사를 또 했다라는 것 자체 역시 또한 말살하기 위한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1919년 3월 29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아침에 여기 와서 위생검사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 기생 30여 명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자라고 미리 결의를 하고 이제 품에 이제 태극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숨겨서 이곳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봉수당의 이 모습을 보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오히려 인원이 많으면 도망가거나 이런 것도 맞아요, 수월한데 맞아요. 인원이 적으면 정말 일당백으로 나서는 목숨을 거죠. 걸고 하신 거죠. 인원도 적지만 이 봉수당 건너편에 뭐가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이곳에서 그러면은 33인의 기생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으니까 네. 일본 경찰들이 가만 놔두지는 않았을 거죠. 가만 놔두지 않았죠. 바로 경찰서가 앞에 있으니까 다 잡아들이고. 바로 앞에. 진짜요? 네. 또 당시 경찰이 헌병이었기 때문에 그죠. 네, 정말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하신 거죠. 네. 오. 지금 이곳은 뭐 전혀 경찰서 같지 않은 곳인데 네, 이제 원래 있었던 북군형 건물을 다시 복원을 한 거거든요. 지금 봉수당에서 여기 걸어오시는데 되게 가깝잖아요. 네. 예.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당신 같으면 그때 만세 불렀겠어? 경찰서 바로 앞에서 네, 네, 바로 끌려갈 게 뻔한데 맞습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들이 뛰어나와서 그녀들을 다 잡아다가 여기에 이제 일단 감금을 하죠. 그 33인의 기생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당시의 나이가 네, 사실은 기생들의 나이가 그렇게 그러게요. 많지가 않잖아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10대 10대 소녀들입니다. 대부분이. 일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의 친일 잔재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의식들이. 조선의 센 언니들에서 이제 센키 언니들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10대 소녀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갑자기 막 너무 울컥하는 것 같아요. 화성행궁에서 우리 소영 의원님이 보자고 했을 때 당연히 정조에 관한 얘기로 아는 척 좀 하려고 자신 있게 갔다가 정말 반전 같은 저런 얘기를 듣고 숙연해지고 네.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저는 또 한 가지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이 장소의 상징성이 너무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저항을 했다라는 게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와요. 근데 너무 짠하네요, 진짜 사면이. 맞아요. 영상 보니까 너무 네. 어리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오히려 어려워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라면 그때 만세 불렀겠어? 하는 게 저 같으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아마 감췄을 것 같아요. 실제 마음은.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보여주는 수원박물관 전시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관 한켠에 바로 이렇게 이제 우리 수원의 독립운동가들을 알리는 이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한말 구국운동을 하신 분도 있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운동,
그 다음에 여성운동 이런 분들 이제 쭉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수원 기생 김영하 선생님은 저렇게. 예. 33인 기생을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김향화. 저게 상상화가 아니에요. 실제 초상화시고. 생이 1897년 7월 16일인데 돌아가신 날짜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다음에 후손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상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은 겁니다. 그때 옥고를 치르고 그 네. 이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도 우리가 알 알지 수가 못하는 없습니다. 거예요. 이제 다만 조선미인보감이라는 책을 이제 발굴을 하게 돼서 김양화 선생의 수영 기록을 찾았어요. 형무소에서 갇혀서 쓴 기록. 네. 저쪽에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게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던 기록입니다. 옆에 이명 그래놓고 순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래서 잘 보셨는데요. 네. 사실은 본명이 순이에요. 김순이. 네. 그리고 향기로울 향자의 꽃화자 향화는 기명입니다. 네. 기적의 이름을 올렸던 그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감 기록이 있고 그 만세 불렀다는 기록이 김양화 선생님은 남아 있어서 이제 2009년에 이렇게 국가로부터 대통령 표창과 이제 저 훈장 메달을 받으시고 독립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립유공을 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그 후손들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좀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이제 수원기생 김양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기생이라는 그 직업 때문에 아마 이제 후손들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일부러 말을 안 하시고 그렇게 지내신 게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숨어 사셨구나. 위안부들도 다 그래서 맞아요. 오랜 세월 가려졌던 게 내가 이랬다고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김양화 기생이 기생으로 입문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양화 선생님은 수원 출신이 아니세요.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본인이. 네. 그러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수원으로 오게 됐을까 했는데 바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있는 조금 부유한 사람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 그럼 몇 살 때 결혼했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13살 이때였죠. 너무 어리다. 13살의 14살, 나이에 14살.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살려가신 건가? 그런 게 아닌가. 집안 환경이 너무 집안 환경이 어려웠던.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일찍 출가를 시키면서 이제 집안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기생이 되기 전이네요. 그러니까. 네, 기생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럼 기생이 됐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기생이 된 거는 18살 나이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혼을 하고 네, 기생이 그렇습니다. 되신 그래서 거네요. 늦게 입문을 했지만 그 기회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제 1등 기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곳에서 조선 미인 보감이랑 나머지 이제 32분의 기생분들의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 자료가 딱 2권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 2권 중에 한 권을 저희 박물관이 보관을 하고 우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장고 보관하고 있는 공간에 가셔서 저와 함께 그 33인을 네. 한번 만나보시죠. 이 수장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조선 미인 보감을 꺼내 오셨어요. 우와, 귀한 자료가.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민 보감입니다. 아, 저렇게 보관되어 있구나. 굉장히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이 자료를 실제로 본다는 사실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몇 년 된 책이죠? 1918년 이제 7월달에 100년이 넘은 책이네요. 100년이 넘은 책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그냥 코리아 앨범이라고 이제 댄싱걸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조선 미인 보감 네. 경성 조선연구회에서 이제 발행을 했다. 여기 이제 경성일보사의 이제 산하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 미인보감을 이제 만들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한자로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한글로도 이제 그래서 미인보감은 이제 무슨 책이뇨? 그러니까 네. 무슨 책이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당시에 이제 건번의 이제 모습입니다. 와. 한성 건번인데 서울에서 제일 유명했던 여기 기방인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건번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금 우와. 한성 건번의 기생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프로필들이 인적 사항들이 있고 데이터 수집해 놓은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써놓은 거예요. 야, 여기 11살, 11살. 그런 모습들입니다. 학습중, 재학중. 네, 아유. 학습증이라고 지금 해놨죠. 예.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김향화 당시에 22살. 예.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부를 때는 그 이듬해였기 때문에 네. 23살이었고 22살 이제 김향화 선생의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눈빛이 단호한 의지가 좀 느껴지는 성품이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재밌습니다. 갸름한 듯 그 네. 얼굴에 죽은 깨가 운치 있고 네. 탁성인 듯 그 목청은 애원성이 구슬프며 맵시 동동 중둥키요 승질순화 귀엽더라. 아, 되게 여러 가지 성격이나 뭐 네, 외모의 다 특징 써놓은 같은 거죠. 것도 다 네. 써놓은 거고. 지금 미인도감 수원연합회는 우리 저 김양화 기생 말고 네. 32분 여기 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모두 만세를 외치셨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야기로 듣다가 실제 이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보니까 정말 마음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일제가 기생들을 갖다가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이면하에서 만드는 홍보 잡지인데 그런 잡지의 어떤 자료가 결국에는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기생들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그런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네. 정말 저거라도 남아있어서 좀 그러니까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실제 이분들이 계셨다는 정말 명확한 증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분들은 이제 조서가 있고 재판 기록이 있고 다 해서 증거가 명확히 맞아요. 나오지만 그거 없이 그런 운동 많이 하고 피해 다닌 분들도 맞아요. 많거든. 진짜 많으실 그런 거예요. 분들은 아무 흔적이 없는 거지. 조선미인보감 보면서 되게 좋은 어떤 기생분들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좋게 알려주는 모든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뭔가 사람으로 본 것 같지 않은 느낌인 거예요. 그 네. 묘사 법이나 이런 게 약간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상품이죠. 그래서 예, 그 상품에 대한 이게 특징. 참 그래서 보면서 조금 예인이었던 기생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수치스러우셨을까가 저도 같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좀 먹먹하더라고요. 사실 비슷하게도 기생엽서라는 걸 또 일제가 제작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정말 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잠시 기생엽서가 뭔지 제가 살짝 안턱 좀 하겠습니다. 1920년대 조선을 찾은 일본인들이 꼭 샀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엽서입니다. 이게 뭐냐? 기생의 성적 이미지만을 부각시킨 사진엽서를 말하는 겁니다. 조선풍속이라는 제목으로 악기 연주자, 미녀, 춤꾼 등으로 연출된 이미지들이 엽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루 판매량이 1만 매에 달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요. 일본, 중국을 넘어 유럽에까지 수출이 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생통제는 조선의 전통의 이미지를 볼거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야말로 대표적인 문화 침략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만 그런 느낌을 받았나요? 독립운동 하셨던 그 기계가 있는 분들인데 저렇게 다소곳하게 막 연약하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제가 어쩌면 이런 것들을 뿌리면서 봐라, 조선의 이미지는 마치 이렇게 연약하다, 이런 정말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까지 침략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라는 점에 되게 화가 좀 나네요. 되게 정서적 정신력 폭력이죠. 그렇게 가한 거죠. 나라라는 인식을. 이러니까 얘네는 침략 당할 만해. 이래서 우리가 먹여 살려주고 우리가 통치해 주는 거잖아.
이걸 교묘하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 민중이 다 만세 운동을 부를 수 있었던 기계의 나라인데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슬픈 건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제의 잔재도 우리한테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 상례 같은 것도 일본식에서 온 거 많거든요. 근데 뭐 한국 이제 조선의 상례는 그 참최복, 뭐 최마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매랑 이런 데가 다 뜯어져서 요 매듭을 짓지 않은 옷을 입어요.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은 거고 그래서 고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것을 그 300옷을 고인에게 입히고 자기는 이제 완장을 차는데 계급장 같은 완장을 차고 이런 것도 다 잔재고요. 야, 이건 좀 꼭 버렸으면 하는 그 일제 잔재다 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 제가 정말 목매어 외친 건 위아래 따지는 것 좀 하지 마라. 그게 일제 잔재예요. 전형적인 일제 잔재입니다. 맞아, 유치원 애기들도 막 얘기하다가 들어오면 바로 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본다. 나이 따지고 적어도 조선조는 상호 존중인데 서로 대등한 나이가 10살까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호칭이 형입니다. 맞아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쓰는 형 동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령 윤태양을 만나자면 뭐 윤태양 형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조선시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갑수 형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갑수 형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말이 나왔으니까 일본 잔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본 잔재 중에 하나가 화이팅이에요. 우리 너무나 어느 곳에서든 다 화이팅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일본 잔재입니다. 아까 우리 라임양 회원님이 얘기했죠. 유치원. 네. 이것도 사실은 일본 잔재예요. 빛과 번쩍? 빛과 번쩍. 아, 삐까 번쩍? 빛과 번쩍도 일본이고. 수학여행. 저는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것 같아요. 딱 그 똑같아요. 그죠? 우리 저도예요. 저희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저희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나이장난 아니. 부럽다. 우리 소영이 형님 한 줄 요약이 필요합니다. 답사를 다녀오고 저의 아는 척 매뉴얼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생, 그녀들은 민족의 독립투사였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동감합니다.